이번 달 카드값이 연금보다 많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쓴 거지? 작은 구멍들이 노후를 세게 했어요. $300만 충분한 줄 알았는데. 집값은 밥값이 아니었어요. 연금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달 연금이 300만 원 정도 나오면 노후 생활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제 국민연금을 합치면 매달 308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대출 없는 아파트도 있었고 은행에는 1억 2천만 원 정도의 예금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노후 걱정은 없겠네. 집도 있고 연금도 3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생 아끼며 살았으니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장을 볼 때 가격표를 덜 보아도 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남편과 따뜻한 식당에 가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오래된 냉장고를 바꾸는 것도, 친구들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이제는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요. 통장에 찍히는 308만 원이라는 숫자는 제게 든든한 울타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 날마다 먼저 두려움을 느낍니다.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빠져나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건강보험료, 실손보험료, 자동차 보험과 기름값, 통신비, 병원비, 약값, 카드 할부, 명절비, 경조사비, 손주 용돈까지 적고 나면 통장에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달에는 연금이 들어온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잔고가 10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매달 300만 원 넘게 받고 있는데 왜 돈이 남지 않을까? 저는 그 이유를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연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정비를 빼고 실제로 남는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올해 67살입니다. 남편 민재 씨는 69살입니다. 우리는 경기도 부천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값은 대략 8억 2천만 원 정도라고 부동산에서 말했습니다. 대출은 없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누구나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8억 원대 아파트가 있고 매달 연금이 300만 원 넘게 나오고 아이들도 다 결혼했으니 편안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매달 밥값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집값은 약값을 내주지 않았고 관리비 고지서를 대신 막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비싸다는 사실과 우리가 매달 쓸 현금이 충분하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인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오래 일했고 저는 동네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일이 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일찍 집을 나섰고 저는 시장에서 재료를 받아와 하루 종일 손을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장사가 끝난 뒤에는 다음 날 반찬 재료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쉬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말자. 내 집 하나는 꼭 지키자. 그 목표 때문에 참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처음 집을 샀을 때는 지금처럼 비싼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우리는 부천의 31평 아파트를
3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샀습니다. 당시에는 대출도 있었습니다. 매달 원리금을 갚느라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 월급이 들어오면 대출금부터 빠져나갔고, 저는 반찬 가게 수입을 모아 생활비를 맞췄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필요한 달에는 저녁 식탁에 반찬 가짓수를 줄였습니다. 딸이 새 운동화를 갖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저는 다음 달에 사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집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출을 모두 갚은 날, 남편은 은행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근저당 말소 서류를 손에 쥐고 말없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울었습니다. 이제 적어도 집 때문에 쫓겨날 일은 없겠구나. 이제 우리 노후는 안전하겠구나. 그때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자라 결혼했고, 남편은 65에 퇴직했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조금 쉬어도 되는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동네 공원을 걸었고, 저는 오랜만에 베란다 화분을 정리했습니다. 점심에는 집에서 간단히 국수를 끓여 먹고, 오후에는 시장에 나가 천천히 장을 봤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우리는 자주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노후구나.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구나. 그때는 돈 걱정도 크지 않았습니다. 남편 국민연금 183만 원, 제 국민연금 125만 원, 합치면 308만 원이었습니다. 은행 예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은 비상금으로 두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은퇴 첫 해 겨울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부담스러웠습니다.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를 합쳐 월 31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고지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체감이 덜했는데 이제는 매달 직접 납부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도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평소에는 30만 원대였지만 겨울 난방이 들어가면 5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엘리베이터 교체와 배관 보수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금 308만 원에서 관리비와 건강보험료를 빼도 아직 돈이 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허리와 혈압이 좋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병원에 갈 시간이 많아지니 오히려 치료를 더 자주 받게 됐습니다. 약값과 진료비가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손목과 무릎이 아파 정형외과에 다녔습니다. 물리치료는 큰 돈이 아니지만 자주 가면 비용이 쌓였습니다. 치과 치료도 미뤄둔 것이 있었습니다. 치아 2개를 치료하는데 18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예금 통장을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차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타던 중형차가 있었고 대출은 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팔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가까우니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병원 갈 때도 필요하고 명절에 아이들 집에 갈 때도 필요하고 친구들과 가끔 나갈 때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차를 팔면 너무 늙은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서 있기만 해도 돈이 들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세, 주차비, 기름값, 정비비를
월 평균으로 나누면 4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통신비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남편 휴대전화, 제 휴대전화, 집 인터넷, 텔레비전 요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17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이 편하다고 해서 가입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자동이체로 두었는데 합치면 월 6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수기 렌탈, 안마의자 렌탈, 오래전 홈쇼핑에서 산 건강기기 할부도 남아 있었습니다. 각각은 작은 돈이었습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하지만 통장에서는 매달 빠짐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계부를 다시 써보았습니다. 연금 수입은 308만 원,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평균 52만 원, 건강보험료 31만 원, 실손보험과 오래된 종신보험, 암보험을 합쳐 72만 원, 자동차 관련 비용 월 평균 42만 원, 통신비와 인터넷, 텔레비전 17만 원, 병원비와 약값 평균 35만 원, 렌탈과 자동, 구독료 12만 원, 경조사와 교회 헌금, 모임회비를 최소로 잡아도 20만 원. 여기까지 더하니 이미 28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직 식비와 생활용품비는 넣지도 않았습니다. 식비를 아주 아껴도 한 달에 70만 원은 들었습니다. 쌀, 김치, 생선, 채소, 과일, 계란, 우유, 두부. 예전에는 싸다고 느꼈던 것들도 하나씩 가격이 올랐습니다. 손주가 오는 날에는 고기라도 조금 사야 했습니다. 남편이 약을 먹어야 해서 너무 부실하게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생활용품, 세제, 화장지, 병원 가는 택시비까지 넣으면 돈은 더 늘어났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매달 최소 380만 원 가까이 쓰고 있었습니다. 연금은 308만 원인데 지출은 380만 원. 매달 70만 원 이상이 조용히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부족분을 예금에서 조금씩 보댔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어떤 달은 100만 원, 1억 2천만 원이 있었으니 몇 달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언제 돈을 펑펑 쓰는 것도 아니고 필요해서 쓰는 거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금 잔고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은퇴 첫 해가 끝날 때 1억 2천만 원이었던 돈은 1억 5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둘째 해봄에는 9천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큰일이 난 것도 아닌데 돈이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 민서가 아이 학원비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딸은 맞벌이를 하고 있었지만 아이 둘을 키우며 늘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큰아이 영어 학원이랑 작은아이 치료 수업이 겹쳐서 좀 힘들어. 딱 몇 달만 월 30만 원씩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3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 교육비인데 몇 달은 도와주자. 우리는 월 30만 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석 달만 하기로 했지만 석 달은 6달이 되었고 6달은 1년이 되었습니다. 아들 준석도 가끔 손을 벌렸습니다. 아들은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버티며 대출이 생겼고 지금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달에는 가게 냉장고가 고장났다며 1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또 어느 달에는 카드값이 밀릴 것 같다며 50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꼭 갚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갚은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장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 그렇게 우리는 또 예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스스로를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명품을 산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비싼 취미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가족을 돕거나 병원비를 내거나 집을 유지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사치가 아니라 필요처럼 보이는 지출은 끊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필요해 보이는 지출도 내 수입을 넘으면 결국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나간 돈도, 가족을 위한 돈도, 병원비도, 보험료도 결국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둘째 해, 여름. 오래된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남편은 혈압 때문에 더위를 특히 힘들어했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실외기 부품이 오래되어 교체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새 에어컨 가격은 설치비까지 27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남편 건강을 생각해 구매했습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한 달에 22만 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통장에는 자동이체가 너무 많았습니다. 할부 하나가 더해지자 월말 잔고는 더 빨리 줄었습니다. 그해 가을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배관 공사 분담금이 나왔습니다. 가구당 190만 원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몇 개월 나눠낼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내야 할 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대출 없는 집이라고 해서 공짜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비, 수선비, 세금, 보험, 가구 교체, 전기와 가스, 집안 수리까지 모두 돈이었습니다. 집이 오래될수록 그 돈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친구 모임에 다녀와 말했습니다. 친구 상철이는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있대. 집값이 있으니 매달 생활비를 더 받는다는 거야. 우리도 한번 알아볼까. 저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평생 갚아 마련한 집인데 벌써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자는 말이냐고 했습니다. 남편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혼자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주택연금이 나쁜 제도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처럼 아직 지출 구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까지 건드리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집은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월 지출은 그 안전망 쪽으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남편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뒤였습니다. 심장 쪽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몇 가지 검사는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달 병원비만 26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같은 달에 자동차 보험료 갱신, 손주 생일, 아파트 분담금, 에어컨, 할부까지 겹쳤습니다. 카드 결제 예정 금액은 39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은 308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카드 앱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예금에서 또 50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던 돈은 3년도 되지 않아 7,3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숫자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조심해서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저는 처음으로 모든 자동이체 내역을 인쇄했습니다. 은행 앱에서 최근 1년 지출을 내려받고 카드 명세서도 뽑았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를 펼쳐놓으니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험, 통신, 렌탈, 모임, 경조사, 가족 지원, 병원, 약국, 관리비, 자동차, 할부, 한 줄 한 줄을 보는데 마치 우리 노후가 작은 구멍 여러 개로 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돼. 연금 3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매달 마이너스야. 남편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습니다. 돈 이야기만 하면 기분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일하고 은퇴했는데 이제도 계산기만 두드리며 살아야 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산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계산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멈추려고 하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차를 정리할게. 차를 파는 일은 남편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차를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러 갈 때도, 아이들 집에 갈 때도 차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최근 1년 동안 차를 쓴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대중교통과 택시로도 갈 수 있었고, 장은 집 근처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고차 매매상에 차를 넘겼습니다. 오래된 차라 큰 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1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던 보험, 세금, 정비, 기름값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차를 보낸 날 많이 우울해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차를 잃은 게 아니라 숨통을 조금 되찾은 거야. 그 다음은 보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실손보험은 꼭 필요했지만 중복되는 특약과 오래된 종신보험료가 부담이 컸습니다. 보험 설계사에게만 물어보면 해지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 먼저 상담센터와 독립적인 재무 상담을 찾아봤습니다. 몇 가지 보험은 유지하고 일부 특약은 줄이고 남편의 종신보험 하나는 감액완납으로 돌렸습니다. 월 보험료는 72만 원에서 43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크지는 않았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줄어든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보험도 무조건 많이 들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감당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동 구독과 렌탈도 정리했습니다. 거의 보지 않는 온라인 서비스 3개를 끊었습니다. 정수기 렌탈은 저렴한 필터 교체형 제품으로 바꿨고 안마의자는 중고로 정리했습니다. 건강기기 할부는 남은 금액을 계산해 한 번에 갚고 더 이상 새 할부를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신요금제도 낮췄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한 달 뒤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자동 지출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쓰는 순간에는 편했지만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는 노후를 조금씩 줄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식들에게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딸에게 월 30만 원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서운해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서야, 엄마 아빠가 요즘 지출을 다시 계산해봤어. 지금 상태로는 매달 적자야. 손주 학원비를 계속 도와주기 어렵다. 딸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러면 나도 곤란해. 저는 예전 같으면 바로 미안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엄마도 곤란해. 아빠 병원비와 우리 생활비가 먼저야. 너희 아이 교육비는 너희 부부가 다시 계획해야 해. 딸은 그날 조금 울었습니다. 저도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은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생활비를 먼저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도 더 이상 급한 카드값을 대신 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면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매번 현금으로 막아주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서운해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사정을 몰라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막아주면 준석이는 자기 지출을 고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병원비를 잃어. 남편은 한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몇 달 동안 우리 집 분위기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자식들의 연락이 줄었고 모임에서도 제가 돈을 아끼는 이야기를 하자 몇몇 사람은 불편해했습니다. 예전에는 밥값을 같이 나눠내던 친구 모임도 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경조사비도 기준을 정했습니다. 가까운 친척과 정말 필요한 자리에는 성의를 다하되 모든 모임에 예전처럼 10만 원씩 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박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보니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매달 마이너스 70만 원이던 흐름이 마이너스 10만 원, 때로는 플러스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구멍을 막는 것이 더 먼저라는 것을요. 우리는 연금 308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문제는 연금이 아니라 지출 구조였습니다. 고정비가 너무 많으니 어떤 돈이 들어와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아도 고정비가 350만 원이면 늘 불안합니다. 반대로 250만 원을 받아도 고정비가 200만 원이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노후의 안전은 총수입이 아니라 남는 돈에서 시작됩니다. 생활을 줄이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자동차를 팔 때는 자존심이 아팠고 보험을 줄일 때는 혹시 아프면 어떡하나 무서웠습니다. 손주 학원비를 끊을 때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친구 모임을 줄일 때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지나고 나니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일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남편도 돌보고 자식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화를 내는 부모보다 한도를 정하고 꾸준히 살아가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더 안정적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에는 먼저 4개의 통장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 통장입니다. 식비, 관리비, 통신비 같은 기본 지출을 여기서 냅니다. 두 번째는 병원비 통장입니다. 매달 30만 원은 무조건 넣습니다. 세 번째는 연간 비용 통장입니다. 자동차는 팔았지만 명절, 세금, 집수리, 경조사처럼 한 번씩 크게 나가는 돈을 위해 매달 20만 원을 모읍니다. 네 번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많지는 않아도 매달 10만 원씩 넣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너무 잘게 나뉘는 것 같았지만 몇 달 지나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지출이 생겨도 카드로 막기보다 정해둔 통장에서 꺼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계부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영수증을 빽빽하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정비는 매달 자동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관리비, 보험, 통신, 구독, 렌탈, 회비 같은 것들입니다. 변동비는 우리가 선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돈입니다. 식비, 외식, 선물, 모임, 손주 용돈 같은 것들입니다. 이 둘을 나누어 보니 문제가 선명해졌습니다. 변동비를 조금 아끼는 것보다 고정비 하나를 줄이는 것이 훨씬 효과가 컸습니다. 매달 나가는 10만 원짜리 자동이체 하나를 없애면 1년에 12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편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면 체면 때문에 밥값을 먼저 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좋은 식당에 가자고 하면 남편은 먼저 말합니다. 나는 이번 달 병원비가 있어 부담 없는 곳이 좋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창피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하니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내 병원비 때문에, 어떤 친구는 자식 사업 자금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서로 괜찮은 척 하느라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와 말했습니다. 다들 비슷하더라. 나만 초라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과 아들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손주 학원비를 줄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공부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뒤처질까 걱정했지만 몇 달 지나자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피곤해하지 않아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가게 지출을 정리하고 카드값을 줄였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부탁하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여전히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바로 통장을 열지 않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네가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니?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니? 우리에게 돈을 빌리기 전에 네가 먼저 계산해 봤니? 그 질문이 가족을 멀어지게 할까 두려웠지만 오히려 서로를 더 현실적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해 겨울 또 한 번 큰 지출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치아 문제로 임플란트 2개를 해야 했습니다. 비용은 360만 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나중에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병원비 통장에 모아둔 돈과 비상금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통장은 줄었지만 빚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제 후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돈이 나갔는데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출을 예상하고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지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지출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변화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 달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서도 예전처럼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를 카트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비싼 생선을 집었다가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가계부에 숫자를 적어보면 왜 그래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병원비와 돌봄비를 준비하기 위해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후 생활비 강좌에도 나가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습니다. 8억 원대 아파트에 살면서 연금도 3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 생활비 강좌를 듣는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사람, 연금은 있지만 자식에게 보내는 돈 때문에 매달 적자인 사람,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서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 퇴직금이 통장에 있을 때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몇 년 만에 절반이 줄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노후에는 부자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장부상 부자와 현금 흐름 부자입니다. 집값이 높아도 매달 쓸 돈이 부족하면 생활은 불안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강사는 종이 한 장을 나눠주었습니다. 위에는 월 수입을 적고 아래에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적는 간단한 표였습니다. 저는 연금 308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 아래 관리비 52만 원,
건강보험료 31만 원, 보험료 43만 원으로 줄인 뒤의 금액, 통신비 12만 원, 병원비 30만 원, 교통비와 택시비 15만 원, 식비 70만 원, 경조사와 모임 15만 원. 자식 지원은 이제 원칙적으로 없음. 연간 비용 적립 20만 원, 비상금 10만 원을 적었습니다. 모두 더하니 298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연금 안에서 생활이 가능한 숫자가 보였습니다. 남는 돈은 겨우 10만 원이었지만 그 10만 원이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예전에는 숫자를 몰라서 불안했고 이제는 숫자가 작아도 보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강좌가 끝난 뒤 한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도 자식 때문에 오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들 전세 대출이자 내주다가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60만 원이 되고 나중에는 아들 카드값까지 내주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제 딸과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돕기 시작할 때 끝나는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고정비가 됩니다. 자식 지원도 결국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이체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망친 건 아닐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망쳤다는 말은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돈의 한도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것은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고마워했지만 동시에 부모가 어떻게든 해줄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려주면 돼. 엄마 아빠도 한도가 있다는 걸 말이야. 남편은 오래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 준석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 임대료가 밀렸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은 바로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준석아, 아버지가 내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현금으로 막아줄 수는 없다. 대신 내 가게 지출표를 가져와라. 어디서 새는지 같이 보자. 아들은 처음에는 불쾌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못 믿느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돈은 믿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우리도 이제 배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결국 주말에 지출표를 가져왔습니다. 가게 임대료, 재료비, 배달앱 수수료, 카드 수수료, 아르바이트비, 전기료, 대출, 이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예전 직장 시절처럼 차분히 숫자를 보았습니다.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남는 돈이 문제였습니다. 아들의 가게도 우리 집과 비슷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있었지만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너무 컸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필요한 건 부모 돈이 아니라 구조 조정이다. 임대료를 낮추거나 메뉴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다시 봐야 한다. 우리는 당장 1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대출 상담과 가게 정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알아봐 주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몇 달 뒤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때 돈을 받았으면 또 한 달만 버티고 끝났을 거라고 했습니다. 딸 민서와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원비 지원을 끊은 뒤 딸은 한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지출을 받는데 아이 학원비가 너무 많더라. 큰아이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작은아이 치료 수업까지 하니까 한 달에 120만 원이 넘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는 손주 교육비로 30만 원을 보태고 있었지만 전체 구조는 훨씬 컸던 것입니다. 딸은 일부 학원을 정리하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아이가 오히려 덜 지쳐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돈을 끊는 것이 무조건 자식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식이 자기 생활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해해 준 것은 아닙니다. 명절 때 친척 모임에서 한 형님이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돈 움켜쥐고 있어봐야 뭐하냐. 자식들 힘들 때 도와야 나중에 대접받지. 예전 같으면 저는 그 말에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돈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병원비를 남겨두는 거예요. 나중에 아파서 자식에게 병원비 달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제 생활비를 지키는 게 자식에게도 덜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형님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남의 기준보다 제 노후의 기준을 먼저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는 집 문제도 다시 생각했습니다. 8억 원대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지, 아니면 조금 작은 집으로 옮기고 현금을 늘리는 것이 좋은지 고민했습니다. 당장 이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과 시장이 가까워 지금 집의 장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으로 집값을 내 돈처럼 착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앱에 찍힌 8억 2천만 원은 오늘의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 돈을 쓰려면 집을 팔아야 하고, 팔면 살 곳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마지막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먼저 월 지출을 줄이는데 집중했습니다. 집은 안전망이지,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대신해주는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험과 병원비를 정리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길하다고 피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누군가 먼저 아플 수 있고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제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혼자 남았을 때 관리비와 식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장례비와 병원비는 어디서 낼지 적어 보았습니다. 무서웠지만 필요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통장과 보험 서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랍 하나를 정해 중요한 서류를 모았습니다. 통장 목록, 보험증권, 병원 기록, 비상연락처, 자식들에게 남길 메모까지 넣었습니다. 이것도 노후 준비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변화는 손주 용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이 오면 10,000원짜리 몇 장씩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면 그게 좋아서 더 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생일과 명절에만 정해진 금액을 줍니다. 평소에는 과자나 과일을 조금 사주는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서운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생각보다 금방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더 좋아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할머니가 좋은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저 혼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손주에게 필요한 것은 매번 용돈을 주는 손이 아니라 오래 곁에 있어줄 건강한 할머니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금 잔고도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급하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통장을 열었을 때 숫자가 그대로 있거나 아주 조금이라도 늘어 있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도 가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들어와도 왜 사라지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는지 보이니까 덜 무섭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흐름이 보이면 덜 불안합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 보여도 흐름이 보이지 않으면 매일 불안합니다. 그 무렵 저는 예전 통장 내역을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 연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빠져나가던 자동이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내역을 볼 때마다 겁이 나서 화면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각각의 지출은 우리 삶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필요한 선택이었고, 어떤 것은 습관이었고, 어떤 것은 체면이었고, 어떤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노후의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단순히 아끼는 문제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은 내가 무엇을 먼저 지킬 것인지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리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전년도와 올해의 지출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표를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커피 한 잔을 놓고 차분히 앉았습니다. 자동차를 팔면서 줄어든 돈이 1년에 약 48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료를 조정해서 줄어든 돈이 1년에 3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구독과 렌탈, 통신비를 줄여 남은 돈이 1년에 18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손주 학원비 지원과 아들 카드값 도움을 멈춘 금액까지 계산하니 1년 동안 막은 돈이 1,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큰 돈을 한 번에 낭비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지만 작은 돈들이 모여 매년 1,000만 원 이상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도 돈이 왜 이렇게 없나 했더니 월급이 끊긴 뒤에도 생활 방식은 예전 그대로였구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퇴했지만 지출은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다닐 때의 보험, 차, 모임, 자식 지원, 경조사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수입은 월급에서 연금으로 줄었는데 지출은 여전히 월급이 들어오던 시절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예금이 메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금은 노후의 비상금이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매달 부족분을 메우는 두 번째 월급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해 봄, 또 작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윗집에서 누수가 생겨 우리 집 천장 일부가 젖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윗집이 어느 정도 부담해 주기로 했지만 도배와 일부 수리는 우리가 먼저 돈을 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갑작스러운 지출이라며 카드 할부를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연간 비용 통장에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을 그 통장에서 해결했습니다. 남편은 수리 기사가 돌아간 뒤 말했습니다. 이런 돈이 원래 매달 숨어 있었던 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돈이 아니라 언젠가 올 돈이었을 뿐이야.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지 않았던 거지. 또 하나 바뀐 것은 병원에 가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아까워 검사를 미루거나 반대로 걱정이 많아 필요 이상으로 여러 병원을 돌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치의를 정하고 필요한 검사와 약을 계획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통장이 있으니 꼭 필요한 치료는 미루지 않았고, 불안해서 하는 과한 검사나 건강식품 구매는 줄였습니다. 남편은 한때 텔레비전에 나온 건강식품을 많이 샀습니다. 관절에 좋다, 혈관에 좋다, 눈에 좋다며 한 달에 20만 원 넘게 쓰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의사와 상담한 뒤 꼭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건강을 위해 쓰는 돈도 한도를 정해야 했습니다. 건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지출을 멈추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음의 습관을 고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찾는 것은 쉬웠지만 자식에게 거절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딸이 힘든 목소리로 말하면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들이 가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루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즉시 대답하지 않는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돈을 부탁받으면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하지 않고 통장을 보고 병원비 통장을 확인하고 이번 달 고정비를 계산한 뒤 다음 날 대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루만 지나도 감정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급하다고 느껴졌던 일도 정말 급한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후의 돈 결정은 감정이 가장 뜨거울 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에는 부탁하면 바로 도와줬는데 요즘은 꼭 회의하는 사람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엄마 아빠 인생을 두고 회의하는 거야.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은 더 이상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 뒤 자기 가계부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나도 한번 적어봤는데 생각보다 새는 돈이 많더라. 커피값, 배달음식, 아이 장난감, 온라인 쇼핑이 꽤 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세우자 딸도 자기 생활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끝없이 막아주면 자식은 자기 지출을 볼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인 일자리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 때문에 무리한 일은 할 수 없었지만 일주일에 3번 공공시설 안내를 돕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 3시간 정도였고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27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돈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7만 원은 우리 병원비 통장에 넣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을 시작한 뒤 표정도 조금 밝아졌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집에 돌아와 오늘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안심했습니다. 노후의 현금 흐름은 돈만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도 바꿔주었습니다. 저도 반찬 가게를 했던 경험을 살려 동네 복지관 행사 때 간단한 반찬 만들기 강좌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인 일은 아니었지만 가끔 소정의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다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벌 수 있는 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10만 원, 20만 원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약값을 내고 택시비를 내고 친구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1년 반쯤 지나자 우리의 월 평균 지출은 380만 원에서 290만 원 안팎으로 내려왔습니다. 연금 308만 원 안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소일거리 수입과 제 강사료가 있는 달에는 조금 남기도 했습니다. 예금 잔고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빠르게 줄지 않았습니다. 비상금 통장도 천천히 쌓였습니다. 통장 잔고가 다시 1억 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1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매달 마이너스가 멈췄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노후는 큰 숫자보다 지속 가능한 흐름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노후 자금에 대해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이 얼마냐보다 고정비가 얼마냐를 먼저 보라고요. 집값이 얼마냐보다 현금이 얼마나 남느냐를 보라고요. 자식에게 얼마를 줄 수 있느냐보다 내가 아플 때 얼마를 쓸 수 있느냐를 먼저 보라고요. 이 말은 예전에 저라면 듣기 싫었을 말입니다. 너무 계산적이고 차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늙어서 돈이 부족해지는 순간 계산하지 않았던 대가를 몸으로 치르게 됩니다. 계산은 사람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따뜻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제 마음을 봅니다. 마트에서 손주가 좋아하던 비싼 과자를 보면 사주고 싶고, 남편이 친구들과 여행 이야기를 하면 보내주고 싶고, 딸이 힘든 목소리를 내면 통장을 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마음 옆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둡니다. 이 돈을 쓰고도 다음 달 병원비 통장은 안전한가? 이 지출이 한 번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매달 반복되는가? 내가 지금 사랑 때문에 쓰는 것인지, 미안함과 체면 때문에 쓰는 것인지, 이 세 가지 질문만 해도 많은 지출이 멈췄습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질문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 질문들은 저를 인색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덜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돈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저를 매달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체면보다 통장이 먼저 보였습니다. 정말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집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금이 더 많으니까 괜찮다고, 우리는 집이 더 비싸니까 괜찮다고, 우리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생각보다 작은 구멍으로 무너집니다. 한 번에 큰 사기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너무 많고, 차를 유지하는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자식에게 조금씩 보내고, 병원비를 카드로 미루고, 집 수리를 할부로 넘기면 어느새 통장 잔고가 줄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파트도 그대로 있고 연금도 매달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것이 고정비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연금 액수만 보지 마세요. 연금에서 매달 고정비를 뺀 뒤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고정비는 작아 보여도 반복되면 큰 돈입니다. 10,000원짜리 구독도 10개면 10만 원이고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셋째, 보험은 많이 드는 것보다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불안해서 가입한 보험료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그것도 위험입니다. 넷째, 차는 노후의 자유가 될 수도 있지만 큰 고정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용 횟수와 유지비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다섯째, 자식 지원은 반드시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손주가 예쁘고 자식이 안쓰러워도 내 병원비와 생활비를 먼저 남겨야 합니다. 자식을 돕는 돈이 내 약값을 밀어내는 순간 그 도움은 건강한 도움이 아닙니다. 여섯째, 연간 비용을 월별로 나누어 준비하세요. 명절, 세금, 경조사, 집수리, 치과, 가전, 교체는 갑자기 생기는 돈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오는 돈입니다. 미리 나누어 두지 않으면 매번 카드로 맞게 됩니다. 일곱째, 부부가 돈 이야기를 피하지 마세요.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을수록 통장은 더 조용히 비어갑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예전보다 풍족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차도 팔았고 외식도 줄었고 손주에게 주는 용돈도 예전보다 적습니다. 친구 모임도 곤란나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예전보다 편합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어디로 얼마나 나갈지 알고 있습니다. 병원비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는 것을 보면 안심이 됩니다. 남편도 이제는 돈을 아낀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돈을 더 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졌습니다. 가끔 베란다에 앉아 예전의 저를 떠올립니다. 연금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믿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숫자만 보며 안심했던 저를요.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수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먼저 봐야 한다. 집값보다 매달 남는 돈을 봐야 한다. 자식보다 네 병원비를 먼저 챙겨야 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노후가 아니라 네가 밤에 잠들 수 있는 노후를 만들어야 한다. 조금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아주 늦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노후의 돈 걱정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도 계산을 놓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예금이 있어도 고정비가 너무 크면 마음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많지 않아도 지출 구조를 가볍게 만들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야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통장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반드시 빠져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그 돈을 뺀 뒤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인지 적어보세요. 그 숫자가 여러분의 진짜 노후입니다. 연금 월 300만 원이라는 말은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고정비를 계산하자 남는 돈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외면했을 때 우리 예금은 조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마주했을 때 비로소 우리 노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자동이체 하나를 확인하는 것, 보험료 하나를 다시 보는 것, 자식에게 줄 돈의 한도를 정하는 것, 병원비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것, 그런 작은 결정들이 남은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매달 들어오는 돈의 크기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끝까지 지켜내는 구조로 결정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작은 경고이자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